논쟁 중인 양대 지침에 대해서 저희가 1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한국노총의 입장을 들을 계획입니다. 김동만 위원장의 출연, 동반 출연 또는 단독 출연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저희가 정책본부장 정문주 본부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회의가 잇따라 앞뒤로 있어서 출연이 어렵다고 해서 전화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쉬운 해고가 아니다라는 이기권 장관의 여러 가지 그 안전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두 가지 행정지침을 정부가 단독으로 작성을 했고요. 일방적으로 발표 시행을 한 겁니다. 네. 문제는 이게 현행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는 위법한 지침들을 만들어낸 거고요. 네. 정부가 틈틈이 항상 법과 질서를 준수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집회 시위가 열리게 되면 폴리스 라인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정부는 스스로 현행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과연 법 취지에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로기준법 23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다라는 그 취지의 법에 거기에 그 명시가 돼 있다는 게 이기권 장관의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이 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추상적이고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명확하게 하는 입장에서 지침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예. 이와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서도 2013년에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정의해서 보호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정부가 나서서 어기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정부는 연공서열이 지금 지나치고 연공서열식의 그 임금 체계가 지나치고 그래서 노동시장이 굳어 있고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새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청년들도 일자리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불가피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위 이제 임금체계,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문제 삼았는데요. 예. 과연 우리 사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고 악인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사실 연령이 들수록 그 가계 부양 가족 숫자가 있기 때문에 40대, 50대 넘어가게 되면 더 많은 가계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회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보장 영역 자체가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요새 또 자녀들이 독립하는데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늦게 독립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온갖 모든 이제 부양비, 교육비부터 해서 모든 것을 그 가구주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회 특성에 맞게 이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정말 서구의 나라들처럼 그런 임금체계로 가고자 한다라면 기본적인 사회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족한 그 사회복지 안전망 자체가 갖추고 난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연공서열형 임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임금 체계가 연공서열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먼저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이런 사회적 갈등거리를 먼저 만들어낸지 전 의아합니다. 예. 자, 그래서 아까 우선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면서 그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런 내용으로 그럼 들어가 보면요, 그 문제 차치해 놓고요. 예. 쉬운 해고가 아니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많이 마련돼 있고 혼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단계들을 거치고 있게 돼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이 통상 해고가 가능하다라는 그 이기권 장관의 아까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지침을 보게 되면 굉장히 방대한 자료입니다. 그 100페이지가 넘는 내용들이고요. 예.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관련된 법원 판결들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법원 판결들이 사실 해고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수만 건, 수십만 건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정부가 주장하는 저성과자들 해고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내용들을 인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금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인데 예. 누구나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 말씀은 그 판례가 이제 직접적으로 통상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시행된다, 시행 규칙이 이미 하달됐으니까 시행이 될 텐데, 예. 그거를 전제로 해놓고요. 그냥 막 이렇게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쉬운 해고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그 답변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예. 그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앞으로는 평소에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예. 해마다 계속 높은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위 등급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하위 등급 받으면 이제는 해고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평가가 좀 어려운 부서로다가 몰아서 이제 신설을 해서 인사이동을 시키고요. 네. 해고하는 일도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노동조합 간부들인데요. 노동조합 간부들이 직장 동료들의 고충 해결이 아니라 권리 구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사실 번번이 이제 회사에다 문제 제기하는 게 듣기 싫은 거죠. 예. 이런 간부들이 이제 저성과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노조에 파견됐던 전임자는 복귀 후에 1년까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현재도 우리 노동조합 간부들 보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뭐 파견 나왔던 간부들 말고요. 네. 뭐 파견 나왔던 간부들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그 해당 노동조합의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회사가 낙인을 찍어서 저성과자로 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예. 파견이 안 됐던 노조 간부들이 해당된다 말씀이시죠? 예. 예. 그 아까 그냥 그 등급이 낮으면 해고한다고 하셨는데 예. 그 평가하는 기준도 노사가 합의를 해서 마련을 하게 돼 있고 평가를 하는 절차도 노사가 함께 하거나 중복해서 평가를 하게 단계를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거기서 저성과자로 평가가 되면은 다른 부서로 보내고 또는 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뭐 단계를 물론 나눠놨고요. 예. 그 앞에는 단계를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예. 뒤에 가면 또 엉뚱한 그 하급심 법원 판례 유일한 거 한가를 끄집어 와서 논의 안 하고 해도 또 가능하다 또 이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예.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인사 경영권에 그러면 그 참여가 보장돼야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 그 기업을 보게 되면 인사권이 사용자 전유무화로 돼 있어서 노동자및 노동자 인사 경영 참여 자체가 금지시되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노동부가 작년 상반기에 단체 협약상에 노동자비 인사경영 참여하는 곳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예. 이런 곳들 관련돼서 그 불합리하게 경영에 간섭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단체별 시정 조치를 추진했던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지 못하도록 자기들 하고 있으면서 지금 와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유럽 등 선진국 나라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뭐 독일의 경우에는 절반이 이사에 좀 노조에서 참여를 하고 네. 유럽은 보편적으로 뭐 지침에 의해서 3분의 1 이상 참여를 합니다. 예. 이런 식의 안전장치를 갖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해고와 관련돼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는 것들이죠. 예. 이런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다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 이제 사형선고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이유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생계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비교하고 있는 이제 유럽 등 OECD 국가들을 보게 되면 그런 나라들은 해고되더라도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는 평소 받던 임금의 80% 90%를 실업급여로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장치들이 없는 거잖아요. 예. 결국 뭐냐면 지금 뭐 경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선제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고용 불안을 야기시키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 양대 지침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은요. 어쨌건 지금 고용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고 그래서 정규직으로 새로운 청년들 비롯해서 진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정한 개혁은 불가피하다.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전혀 그런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직장에 들어가서 고용이 안정돼 있는가 불안한가 이걸 봐야 되는데요. 네. 방금 경직적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안정돼 있다라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예. 객관적인 지표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OECD 가입한 지 18년이 됐고요. 네. OECD에서 국가별로 비교를 해봤더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용이 불안한 나라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말에 국회에서 발간한 자료가 있는데요. 노동 이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고용 불안 지표를 얘기하거든요.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나 자주 회사를 바꾸느냐 이걸 얘기를 해요. 우리가 터키 다음으로다가 고용이 불안한 나라로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고용노동부가 12월 말에 그림으로 보는 우리나라 고용지표 발간을 했었는데요. 그 자료를 네. 보게 되면 자기들이 그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용이 불안하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을 들었고요. 지금 2부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